유럽의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베를린 프리드리히 베르기우스 슐레를 포함한 여러 학교에서 한글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자 또한 한글을 접하고 인생이 뒤바뀐 독일의 언어학자입니다. 한때는 독일어의 우수성만을 고집하던 그녀가 이제는 한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슈미트입니다. 베를린 대학 언어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27살 언어학도죠.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어의 정교한 문법 체계와 라틴 알파벳의 역사적 가치에 깊이 매료되었지요. 베를린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도 논문 주제는 게르만 언어의 효율성과 현대 언어학적 우위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독일군 출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항상 효율성이 생명이다라고 강조하셨죠. 군 생활에서 배운 엄격함과 정확성은 저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중시했고 그런 관점에서 독일어보다 우수한 언어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철저한 유럽 중심주의자였습니다. 독일어와 라틴 알파벳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와 문자 체계라고 확신했죠. 다른 언어, 특히 비라틴계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들은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한국어? 그게 뭐가 특별한데요? 그저 중국어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유사 언어 아닌가요? 언어학과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한글이 중국 한자와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독일어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언어라고 확신했을 뿐이죠. 지도 교수님은 종종 제 좁은 시야를 지적하셨습니다. 클라라,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다른 언어 체계를 평가절하하는 건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아직 젊고 오만했던 저는 교수님의 충고가 그저 9세 때의 관념적 올바름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베를린 대학 언어학과의 중앙 세미나실. 매주 열리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발표회가 한창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발표자는 제가 학과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마르틴 헤르만 박사였죠. 동료 여러분, 독일 문화부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의뢰해왔습니다. 한국의 언어 교육 시스템이 문맹률 해소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죠. 마르틴은 우리 학과의 젊은 스타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보다 단 3살 많았지만 이미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논문을 발표한 실력자였죠. 그리고 그는 저의 가장 큰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며 현지 교육기관을 직접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독일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니 가장 유능한 연구원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클라라 슈미트 연구원을 추천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독일어에 대한 애정이 이번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르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클라라 씨가 다른 문자 체계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독일어를 지키려면 한국어를 철저히 해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는 저를 모욕하는 동시에 교묘하게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학문적 도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테니까요. 흥미로운 프로젝트군요. 제가 맡겠습니다. 분노와 자존심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것도 6개월이나. 한국어는 제가 언어학자로서 가장 관심 없어 하던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르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행운을 빌어 클라라. 자네가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네. 물론 독일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말이야. 그의 위선적인 미소의 속에서 진짜 의도가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르틴은 학과 내 핵심 교수들과 이미 비밀리에 만나 저를 학계에서 서서히 밀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행은 그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계략이었죠. 2주 후 저는 불만과 짜증을 아는 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어 인사말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독일어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마르틴에게 복수하겠다는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한글 문자들은 제 눈에 그저 기하학적 도형의 나열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문자라고? 속으로 비웃으며 영어 안내를 찾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안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놀라운 속도로 문자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한글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독일어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할 때의 느린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입력할 수 있지? 호기심에 눈을 돌려 다른 승객들도 살펴보니 모두가 비슷한 속도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스마트 기기로 한글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글은 세계에서 타자 속도가 가장 빠른 문자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낮다던 문맹률이 체감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한글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한 후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길거리의 간판들은 대부분 한글이었지만 가끔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된 가게 이름도 보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려는데 앞에 선 외국인 남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크로와상 주세요. 설탕은 따로 주시고요. 백인 남성의 한국어 발음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바리스타와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기까지 했죠. 제 차례가 되어 영어로 주문하자 바리스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실 예정인가요? 6개월요. 그러시다면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공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연구하러 온 거지 관광객은 아니라서요.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학문적으로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설명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거리 서점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글 학습서를 펼쳐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고 이건 어네. 정말 논리적인 구조야. 그는 친구에게 신이 나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각 문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대. 이건 목구멍의 모양, 이건 혀의 위치. 정말 과학적이야. 발음 기관의 모양.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그저 추상적인 기호일 뿐 특별한 과학적 원리가 있다고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70대쯤으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영순이에요. 외국에서 온 새 이웃이 있다길래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기다란 젓가락에 깬 떡을 들고 계셨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떡을 받았지만 내심 왜 갑자기 찾아오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오는 건 어때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고 문을 닫은 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여하는 걸까? 독일에선 이웃끼리 몇 년을 봐도 인사만 하는데. 그날 저녁 저는 김 할머니 집에서 처음으로 한국 가정식을 경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반찬들이 가득했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제 그릇에 덜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식사 중에 할머니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대화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론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함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냥 연구에 집중하자. 이건 그저 문화적 차이일 뿐이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시작으로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한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놀라운 속도로 한국어를 배워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보통 4주 만에 기초 문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담당 교수의 설명에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4주요? 독일어는 기본 문법과 표현을 익히는 데만 최소 3개월이 필요합니다만. 그게 바로 한글의 특별한 점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배우기 쉽게 설계한 문자거든요. 실제로 문맹률이 높던 조선시대에 한글이 보급된 후 문해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과장된 애국주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방문한 유치원에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에서 7살 아이들이 이미 한글을 읽고 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현재 1% 미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죠. 원장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독일도 문맹률이 낮은 국가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읽기 능력이 발달하는 것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글이 군사적으로도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언어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장교 한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전쟁 상황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신속한 전달이 생명인 전장에서 빠르게 메시지를 작성하고 읽을 수 있어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한글 자판의 효율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글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독일군 출신이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도 이런 효율성에 감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문득 독일어의 복잡한 철자법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문법적 성과, 격 변화로 인한 혼란을 생각하니 한글의 단순 명료함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독일어는 철학적 사고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해. 아마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순간 김 할머니가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클라라, 내일 시간 있어요?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할머니의 신비스러운 미소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복지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한글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한글 배운 곳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한글을 최근에 배우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어릴 때는 여자가 글 배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학교도 못 갔어요. 평생 글 모르고 살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책을 접하며 자랐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서울에 사는 손녀가 태어났어요. 손녀에게 편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75살에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쓴 글씨체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내 첫 편지예요. 손녀에게 쓴 거예요. 다행히 한글. 정말로 배우기 쉬웠어요. 몇 달 만에 편지 쓸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연결하고 가족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할머니에게 한글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고 손녀와의 거리를 좁히는 달이었습니다. 복지관의 강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3개월 과정으로 기초 한글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과정을 마치면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십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3개월 만에 문자를 익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접근성이 뛰어난 진정으로 민주적인 문자 체계이다. 나이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이 문장을 쓰며 저는 처음으로 독일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학문적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에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한글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면서 제 연구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할머니가 서둘러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클라라, TV에 내가 나왔어. 빨리 와봐.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자 텔레비전에서는 지역 뉴스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김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75세에 처음 글을 배운 김영순 할머니는 현재 손녀에게 매주 손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할머니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연은 독일에서 한글 연구를 위해 방문 중인 언어학자 클라라 슈미트 씨의 관심을 끌어 현재 그녀의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제가 복지관에서 노트에 필기하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언제 촬영된 영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도 유명해지겠네. 그 할머니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베를린 대학의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클라라, 자네가 한국 뉴스에 나온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어 학과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네. 내 중간 보고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 특히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뿌듯한 마음으로 메일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마르틴 박사였습니다. 클라라, 자네의 보고서를 읽었네. 흥미로운 접근이지만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싶어. 언어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어. 나는 독일어와 한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독일어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야. 곧 발표할 예정이니 자네의 최종 보고서에 참고하길 바라네. 마르틴의 메일을 읽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견제하고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제 연구 성과를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분노에 찬 저는 그날 밤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글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한글의 철학적 배경과 사회적 영향력까지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창제 배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보고 한글 창제의 근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한글학회의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성입니다. 지배계층만이 독점하던 문자 교육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겨 있죠. 이것은 15세기 당시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보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사회적 평등을 위한 도구로 설계되었다는 개념은 제가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철학과 과학, 그리고 사회적 혁신이 결합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할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나 이제 소설책 읽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소설 한 권 다 읽었어요. 할머니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소설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이제 읽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 저는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독서를 통해 처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할머니의 표정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학술적 성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르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르틴, 당신의 조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진실된 경험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논문이 발표되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께도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제 연구는 이제 단순한 언어 효율성 분석을 넘어 문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지식, 민주화의 수단으로서 가지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답장을 받았습니다. 클라라, 너의 연구 방향 변화가 매우 인상적이구나. 실은 마르틴 박사가 지난주에 그의 논문 독일어의 언어학적 우수성 한글과의 비교 연구를 발표했단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학과위원회에서 그의 논문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어. 그가 너의 중간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그의 학계 경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 메일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마르틴이 저의 데이터를 표절했다니. 그가 저를 시기하고 견제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논문은 표절 의혹 외에도 학문적 방법론에 있어서도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반면 너희 중간 보고서는 학과 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단다. 너의 새로운 접근이 우리 학계의 신선한 관점을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어. 이 메일을 읽은 저는 기쁨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를 학계에서 밀어내려 했던 마르틴이 오히려 스스로의 덫에 걸린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몰락을 기뻐하기보다 제 연구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는 단순히 마르틴과의 경쟁을 넘어 언어학계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제 연구 노트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고 한국의 문해율 향상과 교육 혁신에 한글이 미친 영향까지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했는지, 스마트폰 자판에서의 효율성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등 현대적 측면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문자라는 혁명적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체류 4개월차, 저는 중간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한글, 언어적 효율성을 넘어선 사회적 혁신으로서의 문자 체계를 베를린 대학 언어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철학부터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발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독일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독일의 언어 교육 개혁을 위한 한글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당신의 연구가 독일 교육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연구가 학계를 넘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언어와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화상 강연이긴 했지만 학부생부터 교수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연 전날 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내일 독일에서 한글에 대해 강연을 해요. 너무 긴장돼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긴장하지 말아요. 진심으로 말하면 돼요.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클라라 씨의 인생도 바꿨잖아요. 할머니의 말씀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은 이미 제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제는 제 열정이 된 주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김할머니의 이야기와 한글이 그녀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설명할 때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우리는 종종 문자를 단순히 기호 체계로만 연구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저에게 문자가 사회적 도구이자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놀랍게도 마르틴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윤리적 문제로 학계에서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의외였습니다. 클라라, 당신의 연구는 매우 감동적입니다만 당신이 제시한 한글의 우수성이 과연 객관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한글이 정말로 수백 년 전에 발명된 것이 맞습니까? 혹시 이것이 한국의 국가적 프로파간다는 아닙니까? 전체 강연장이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틴의 질문은 명백히 도발적이었고 학문적 동료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의심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저를 당황시켜 망신 주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좋은 질문입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본은 1446년에 간행되었고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 그 역사적 가치가 검증되었죠. 그리고 제가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글의 우수성이 아니라 문자가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 답변에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연장을 떠났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박사, 마르틴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응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죠. 당신의 연구가 그의 학문적 입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죠.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마르틴의 도전은 불쾌했지만 이는 제 연구가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강연 이후 독일 언론에서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일 언어학자가 발견한 한글의 비밀, 한글 500년 전의 혁신, 오늘의 교훈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공영방송에서도 저의 연구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관심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한글의 가치가 독일 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기뻤습니다. 실제로 베를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동아리가 생겼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독일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그런 먼 나라에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거냐며 의아해하셨죠. 엄마, 아빠, 제가 요즘 연구하는 게 뉴스에도 나왔대요. 혹시 보셨어요? 그럼 네가 독일 공영방송에 나온 걸 어떻게 안 볼 수 있겠니? 우리 딸이 갑자기 유명인사가 됐네. 처음엔 네가 왜 그렇게 한국 문자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내 강연을 듣고 이해가 갔단다. 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다음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클라라, 난 원래 군인 출신이라 효율성을 중시해왔지. 하지만 내 연구를 통해 효율성이란 단순한 속도나 정확성만이 아니라 접근성과 포용성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도 이제 한글에 관심이 생겼단다. 내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 학습 앱을 시작했단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연구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와 한글에 대한 관심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의 언어학자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한글의 교육적 원리에 관심을 보였고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제가 돌아가면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제 연구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교육 잡지가 저와의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그 기사가 나간 후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뜻밖의 변화는 마르틴 박사였습니다. 강연장에서의 충돌 이후 2주가 지났을 때 그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클라라, 먼저 공개 강연에서의 무례한 질문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당신의 성공을 시기했습니다. 당신을 한국으로 보낸 것도 사실은 당신을 견제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중간 보고서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한 것도 부끄럽게도 사실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마르틴은 계속해서 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구를 더 깊이 읽어보고 강연을 들으면서 저의 오만과 시기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학자로서 현장에서 진실을 발견했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선입견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도 한국을 방문해 직접 한글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한때 저를 한국으로 추방하려 했던 라이벌이 이제는 협력을 제안하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당신의 솔직한 메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죠. 저도 처음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돌아가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요. 마르틴과의 화해는 마치 제 연구 여정의 또 다른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저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독일 출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어학회가 주최하는 연례 컨퍼런스의 특별 연사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마르틴 박사와의 공개 토론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녁, 김 할머니는 작별 인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클라라, 이거 가져가요. 독일에서 힘들 때 생각나게. 할머니는 손수 만든 작은 자수 작품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위에는 한글로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라는 문장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수놓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글 배우고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많이 삐뚤삐뚤하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천 조각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75세에 처음 글을 배운 할머니가 이제는 그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다음 날 저는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할머니의 선물을 가슴에 품고 제 발표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며 비행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컨퍼런스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발표 당일이 밝았고 컨퍼런스 장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어학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들, 심지어 다른 국가의 교육 전문가들도 참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오른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언어학적 발견이 아닌 제 인생을 변화시킨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시작해 그 과학적 원리와 교육적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글은 단지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 민주화의 도구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철학적 선언문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15세기, 유럽은 여전히 라틴어와 같은 엘리트 언어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마르틴 박사와의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라라 박사, 한글의 교육적 효율성을 인정하지만 과연 독일어와 같은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진 언어에도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독일어의 깊이와 복잡성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르틴 박사, 독일어의 복잡성과 깊이는 분명 우리 문화의 자산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독일어를 단순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잡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한글의 교육 방식은 문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이런 원리를 독일어 교육에 도입한다면 특히 외국인 학습자나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르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이해됩니다. 사실 저도 최근 독일 내 이민자들의 언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토론은 예상보다 훨씬 협력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마르틴 박사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저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간과했던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문자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클라라 박사와 함께 독일의 언어 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청중들은 놀라움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독일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박사, 당신의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민자 자녀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미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제안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독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글에서 배우는 교훈과 같은 헤드라인으로 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독일 내 학교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은 후 불과 몇 주 만에 주 독일한국교육원 이지선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당신의 연구가 독일 학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이지선 원장님과의 미팅에서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를린 근교의 마리키리 김나지움과 베를린 중심부의 프리드리히 베르기우스 슐레가 한국어를 정규 의무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 카놀리눔 김나지움이 최초로 한국어를 정규 과정으로 채택한 이후 3년 만에 큰 확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내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지선 원장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정규 과정으로 채택되면 매년 최소 15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성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독일 대학 입학 자격 시험 과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 독일 한국교육원은 독일 초중등학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독일 학교들이 한국어를 정규 과정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교육부와의 공식 미팅 날이 되었습니다. 미팅에서 교육부 차관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독일 교육부는 한글의 교육체계와 원리를 독일 공교육 시스템 개편에 참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자녀들과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적 접근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슈미트 박사와 마르틴 박사를 공동 연구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이 발표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었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유사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 할머니가 세대를 잇는 한글이라는 이름의 노인문에 교육국가 프로젝트의 명예대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할머니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 내가 이런 나이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용기와 열정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 그리고 한글은 서로의 인생을 바꾸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완전히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베를린 대학 캠퍼스 내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글과 언어교육연구센터라는 이름의 이 기관은 독일 교육부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고, 저는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귀빈이 참석했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 주독 한국대사,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초청된 김영순 할머니까지. 할머니는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긴 여정을 감수하셨습니다. 개관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글은 단지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문자입니다. 그 철학과 가치를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것이 이 센터의 목표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김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간단한 소감을 나누셨습니다. 할머니는 독일어를 할 줄 모르셨지만 제가 번역을 도왔습니다. 저는 75살에 처음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0살의 나이에 세계를 여행하며 한글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글을 알게 된 기쁨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과 감동은 모든 참석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독일의 노인 교육 관계자들은 큰 영감을 받았다며 할머니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관식 이후 센터는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원리를 다양한 언어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 문해 교육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문자 교육 방법론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누구나 쉽게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과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단계적 학습법을 독일어 교육에 접목시켰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참여 학생들의 문해력이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향상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오늘날 한글과 언어교육연구센터는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글의 교육 방법론은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독일어가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자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음이 납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좁은 시야가 오히려 제게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관심 없게 여겼던 것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베를린 대학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한글은 단지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문자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클라라 슈미트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언어학자에서 한글의 전도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과 함께하는 저의 새로운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인상 깊은 사연이었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감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 힘들지도 몰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곳은 감동이 엮이는 채널 감동타레입니다. 감사합니다.